안녕하십니까. 태깅 태스크 발표를 맡게 된 집현전 3기 2조 강민영, 임성민, 송진수입니다. 발표는 태깅 작업 개요에 대해 알아보고 품사 태깅 작업, 개체명 인식, 마지막으로 문자 임베딩 활용하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태깅 작업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각 단어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깅 작업의 대표적인 예시는 품사 태깅과 객체명 인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품사 태깅은 각 단어의 품사가 명사, 동사, 형용사 중에 어디에 포함되는지 알아내는 것이고, 개체명 인식은 각 단어의 유형이 사람, 장소, 단체 등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공신경망을 이용해서 태깅 작업을 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체명 인식기와 품사 태고의 공통점은 다대다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뒤 시점의 입력을 모두 참고하는 양방향 인공신경망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습의 진행 방향을 정리해보면, 먼저 훈련 데이터에 대해 분석하고 양방향 LSTM을 활용해 다대다 구조의 인공신경망을 구축합니다. 우선 훈련 데이터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겠습니다. 태깅 작업은 텍스트 분류와 동일하게 지도학습 유형입니다. 태깅을 해야 하는 단어 데이터를 X, 레이블에 해당하는 태깅 정보 데이터를 Y라고 했을 때 X에 대한 훈련 데이터는 X트레인, Y에 대한 훈련 데이터는 Y트레인으로 지정합니다. 태깅 작업에서 사용되는 X 데이터와 Y 데이터의 쌍은 병렬 구조를 가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번 샘플을 보면 X트레인의 더와 Y트레인의 O, 유러피안과 비오거나이제이션, 커미션과 아이오거나이제이션은 쌍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X와 Y의 데이터의 길이는 같습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양방향 LSTM을 활용해 매니투매니 구조의 인공신경망을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양방향 LSTM의 사용법은 기존의 케라스를 활용해 작성한 단방향 LSTM 코드를 바이디렉셔널 함수에 전달합니다. LSTM의 인자값은 단방향 LSTM을 사용할 때와 동일하며, 리턴 시퀀스가 false인 경우에는 마지막 시점의 은닉 상태만 추출하고, 리턴 시퀀스를 true로 지정하면 모든 시점의 은닉 상태를 출력합니다. 태깅 작업의 경우에는 다대다 문제이기 때문에 리턴 시퀀스 true를 설정하여 모든 은닉 상태의 값을 출력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면 X트레인에 입력이 들어가고 양방향 LSTM을 거쳐서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인 진행 과정과 구조입니다. 다음은 태깅 작업 중의 하나인 품사 태깅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동일하나 품사 태깅에 맞게 수정된 부분이 존재합니다. NLTK를 이용해서 토크너와 품사 태깅 전처리를 진행한 영어 문장 데이터를 받아오고, 해당 데이터를 훈련시키면 품사 태깅을 수행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샘플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토크너와 품사 태깅이 진행된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훈련 데이터에서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품사 태깅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케라스의 토크나이저 함수를 사용해서 문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스 토크나이저, 품사 태깅 정보에 대해서는 타겟 토크나이저로 정수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정수 인코딩이 완료되면 모든 데이터의 길이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패딩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적합한 패딩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길이 분포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분석한 결과 데이터의 최대 길이는 271이며 평균 길이는 25입니다. 또한 대부분 샘플의 길이가 150 이내이며 특히 50 이내의 길이를 가진 샘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라스의 함수를 이용해서 모든 데이터의 길이를 150으로 맞췄습니다. 패딩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처리를 마무리하면 이제 LSTM을 활용해서 품사 태그를 직접 구축하는 차례입니다. 품사 태깅은 LSTM의 리턴 시퀀스 값을 true로 지정하였으며 양방향 LSTM을 사용하기 위해 바이디렉셔널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밸리데이션 데이터로는 테스트 데이터를 기재하여 학습 중간에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 7번의 에포크를 마치고 나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다음은 예측값과 실제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정수로 표현된 토큰으로부터 단어와 품사 태깅 정보를 리턴하는 인덱스 투 워드와 인덱스 태그를 사용하고 이제 샘플 값을 확인했습니다.
우측의 샘플 값을 보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동일하게 예측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개체명 인식입니다. 개체명 인식은 문장으로부터 어떤 단어가 사람, 장소, 조직을 의미하는지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정이는 2018년에 골드만삭스에 입사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사람, 조직, 시간에 대해 개체명을 인식하는 모델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다음은 BIO 표현입니다. BIO 표현은 개체명 인식에서 코퍼스로부터 개체명을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B는 비긴의 약자로 개체명이 시작되는 부분이고 I는 인사이드의 약자로 개체명의 내부 부분, O는 아웃사이드의 약자로 개체명이 아닌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한 문장 중에 영화 제목에 대한 개체명을 뽑아낸다고 가정하면 왼쪽과 같이 영화 제목에 대해서만 개체명을 인식합니다. 영화 제목이 시작되는 글자인 해에서는 B로 표현이 되고 영화 제목이 끝나는 순간까지 I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영화 제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O로 표현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B와 I는 개체명을 위해서 사용이 되고 O는 개체명이 아니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문장에서는 보통 한 종류의 개체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개체가 있습니다. 우측 그림을 예로 들면 영화 제목에 대한 개체명이 있고 극장에 대한 개체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개체가 어떤 종류인지까지 함께 태깅이 됩니다. 다음은 개체명 인식 실습을 위해서 사용될 데이터입니다. 코어 NLL 2013은 개체명 인식을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영어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의 형식은 단어, 품사 태깅, 청크 태깅, 개체명 인식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품사 태깅이 의미하는 바는 오른쪽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고유명사 단수형이나 3인칭 단수동사 현재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개체명 태깅의 경우에는 location, organization, person, miscellaneous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데이터 중에 9번째 줄 다음에 10번째 줄에는 공란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9번째 줄에서 문장이 끝나고 11번째 줄에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금 확인한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품사 태깅 작업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단어에 해당하는 부분과 개체명 태깅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데이터를 분리하고 나면 케라스 토크나이저를 함수로 사용하여 정수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문장 데이터에 있는 단어 중에 높은 빈도수를 가진 4,000개의 단어만 사용해서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문장 데이터에 대해서는 소스 토크나이저를, 개체명 태깅 정보에 대해서는 타겟 토크나이저를 사용했습니다. 정수 인코딩 결과를 보면 일부 단어가 OOV로 대체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빈도수가 높은 상위 단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수 인코딩이 완료되면 이제 데이터 길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합니다. 분석을 진행한 결과 데이터의 길이는 최대 113이며 평균 길이는 14입니다. 또한 대부분 샘플의 길이가 40 이내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20 이내의 길이를 가진 샘플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샘플의 길이가 70 이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길이를 이제 70으로 맞춥니다. 패딩 작업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하고 투 카테고리컬 함수를 사용해서 레이블에 해당되는 태깅 정보에 대해서 원활 인코딩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마무리하고 이제 LSTM을 활용해서 개체명 인식기를 만들 차례입니다. 기본적인 옵션은 품사 태그 작업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이번에 사용한 데이터는 각 데이터의 길이 차이가 커서 패딩 작업을 하느라 숫자 0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베딩 함수에서 마스크 제로 true를 설정하여 숫자 0은 연산에서 제외시킨다는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비교 결과를 보면 이제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동일하게 아주 잘 예측이 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발표는 민영님께서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파일 STM을 이용한 개체명 인식 파트 발표를 맡은 강민영입니다. 이제 앞서 칩셋과 다른 데이터로 이번에는 개체명 인식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데이터의 형식을 보면 센텐스 샵, 워드, 포스, 태그 이렇게 컬럼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제 센텐스 샵의 경우 센텐스 1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널 값이 채워지다가 이제 센텐스 2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널 값이 이어지고 센텐스 3이 등장하는 이런 형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문장을 여러 행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라서 이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뒤에서 판다스의 필NL을 통해서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이 데이터 프레임 행 개수는 거의 105만 개 정도인데요. 이제 이 한 문장을 다수의 행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뒤에서 행으로 병합하는 작업을 거치면은 최종 샘플의 개수는 이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결집값의 유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is null.values n을 통해서 이제 true가 반환되면서 이제 결집값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is null.sum을 통해서 이제 컬럼별 결집값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다른 열은 다 결집값이 없었지만 센텐스 샵의 경우 거의 100만 개의 결집값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 문장을 이제 여러 단어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집값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n 그 함수를 통해서 중복을 허용하지 않은 유일한 값의 개수를 이제 세어보았는데요. 이때 센텐스 샵의 열의 중복을 제거한 값의 개수는 약 48만 개, 그리고 워드 열의 중복의 제거를 한 값의 개수는 3만 5천 개 정도, 그리고 태그 열의 중복의 값의 개수는 17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17개의 개체명 태깅이 전체 데이터에서 몇 개가 있는지 개체명 태깅 개수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여기서 BIO 표현 방법에는 아무런 태깅도 의미하지 않는 5가 약 89만 개로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이터 전처리를 위해 이제 널 값을 제거하는데요. 이때 판다스의 필NA 메소드 f를 사용하면 널 값을 가진 행의 바로 앞에 행의 값으로 널 값을 채우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T번째 문장에 속하면서 널 값을 가진 샘플들은 전부 첫 번째 열에 센텐스 T의 값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집 함수를 통해 이제 하나의 문장에 등장한 단어와 개체명 태깅 정보끼리 묶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요. 이제 태그 센텐스의 첫 번째 샘플을 출력을 해봐서 이제 같이 잘 묶였는지를 확인해 보았고요. 그리고 전체 샘플의 개수는 아까보다 줄어든 약 44만 8천 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시키려면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 단어에 해당되는 부분과 개체명 태깅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센텐스와 이제 널 태그스로 이제 분리해서 이제 넣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패딩하기 전 단계로 이제 샘플의 길이를 시각해 보았는데요. 이 데이터의 경우 샘플의 최대 길이는 104개, 평균 길이는 21개로 대부분의 데이터는 0에서 40 사이의 길이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장 데이터의 경우는 소스 토크나이저, 그리고 이제 태깅 정보의 같은 경우는 타겟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텍스트 투 시퀀스를 통해 이제 X 데이터에는 문장 데이터를 정수 인코딩한 데이터가 이제 Y 데이터에는 태깅 정보에 대한 이제 정수 인코딩을 수행한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이제 샘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델 훈련 후 결과 확인을 위해 인덱스로부터 단어를 리턴하는 인덱스드 워드와 이제 개체명 태깅 정보를 반환하는 인덱스드 너를
설정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index to null의 경우 이제 0은 패드라는 단어로 할당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샘플 이제 index to null을 뽑아줘서 이제 잘 들어간 것을 잘 정수인 코딩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패딩을 위해 이제 맥스랜은 70으로 설정해 주었고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 안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주었고요. 포스트 패딩 X 데이터와 Y 데이터는 포스트 패딩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이제 8대2의 비율로 나눠 주었고 이제 Y train, Y test는 지금 레이블에 해당되는 데이터인데 to categorical 함수를 통해 원하는 코딩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모델링 부분의 코드인데요. 이제 앞서 실습과 다 비슷한 코드라서 거기서 좀 달라진 부분만 언급하자면 타임 디스트리뷰트를 사용하는데 타임 디스트리뷰트의 경우 이제 LSTM을 다대다 구조로 사용할 때 모든 시점에서 출력층에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모델은 이제 개체명 레이블 개수만큼의 선택지 중 하나를 예측하는 다중 클래스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손실함수로는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제 13번 샘플을 통해서 이제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제 거의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제 그 오라는 이제 태깅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정보는 이제 그 BIR 중에서 아무 값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대다수의 레이블이 O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예측값이 다 O로 들어가도 이제 정확도가 74%나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적절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자 이제 F1 스코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제 F1 스코어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을 구한 것인데요. 이때 정밀도는 특정 개체라고 예측한 경우 중에서 실제 특정 개체로 판명되어 예측이 일치한 비율을 말하고요. 재현율은 전체 특정 개체 중에서 실제 특정 개체라고 정답을 맞춘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정밀도와 재현율과 F1 스코어를 통해서 다음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F1 스코어를 사용하여서 이제 예측을 제대로 못한 경우, 모든 값이 이제 O로 들어간 경우를 이제 평가를 해봤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두 특정 개체가 실제로 프리딕트가 맞춘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0으로 잘 평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은 어느 정도 정답을 맞추었다고 가정하고 예측값이 프리딕트를 수정하여 이제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때 특정 개체로 이렇게 예측을 한 경우는 이제 모두 제대로 예측은 했기 때문에 이제 정밀도는 1로 나오고 이제 MISC의 경우 실제로 4개에서 2개만 맞추었으므로 0.5의 재현율을 PER의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3개에서 2개만 맞추었기 때문에 재현율은 0.672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1 스코어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퀀스 투 태그 함수를 활용하여 이제 시퀀스를 F1 스코어로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측정한 정확도는 F1 스코어로 측정한 정확도는 78.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더 성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CRF 모델을 더 추가해서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CRF 모델의 경우 컨디셔널 랜덤 필드의 약자로 이제 이전에도 원래 존재해왔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 LSTM 모델 위에 하나의 층으로 CRF 모델을 추가하여서 이제 실습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이 실습을 하기 전에 먼저 그 간단한 개체명 인식 작업을 예를 들기 위해서 그냥 퍼슨과 사람, 오거니제이션, 조직 이제 이렇게 해서
B person, I person, B organization, I organization, O 이렇게 5가지의 태깅의 종류만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이미지는 이제 CRF 모델을 사용하기 전인 바이아 LSTM 개체명 인식 모델의 예를 보여주는데요. 이때 이제 각 단어를 벡터로 입력을 받고 모델 출력층을 이제 활성화 함수를 통해 개체명을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그림만으로는 이제 사실 입력 단어와 실제 개체명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모델은 이제 틀린 예측을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 비하열 표현을 일단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I 오가니제이션의 경우 이제 B 오가니제이션 뒤에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I person의 경우 B person 뒤에 나타나야 되므로 이 모델은 이제 비하열 표현 방법의 제약 사항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LSTM과 CRF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여기서 어제 CRF층이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에서는 이제 활성화 함수를 지난 시점에서 개체명을 결정했지만 CRF층을 추가한 모델에서는 이제 활성화 함수의 결과들이 CRF층의 입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에 예를 들자면 0.7, 0.12 이렇게 활성화 함수를 지난 이런 출력값들이 CRF층에 입력이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CRF층은 레이블 시퀀스에 대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지는 시퀀스를 예측하는데요. 이 구조에서 CRF층은 이제 점차적으로 훈련 데이터로부터 이제 제약 사항 등을 학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단어에서는 I가 나오지 않고 이제 OI 패턴은 첫 번째 단어에서 나올 수 없게 되고요. 이제 BII 패턴에서 개체명은 일관성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LSTM CRF 모델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BiLSTM은 입력 단어에 대한 양방향 문맥을 반영을 하게 되고 이제 CRF는 출력 레이블에 대한 양방향 문맥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제 모델링 코드이고요. 여기서 CRF층을 사용하기 위해 import CRF 모델 from 스쿠버 매트릭스를 이제 사용하고요. 이제 여기서 좀 다른 점은 타임 디스트리뷰트에서 드랍 아웃을 사용하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CRF를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서 활성화 함수는 서포트 맥스가 아닌 렐루를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유의할 점은 이제 케레스 CRF가 원하드 인코딩된 레이블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Ytrain이 아니라 Ytrain int를 사용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종료로 학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검증 데이터 정확도를 이제 저장된 이제 가중치를 불러온 후 이제 13번 인덱스의 샘플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정확하게 잘 예측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값을 이제 상위 2개만 출력을 해보면 이제 전의 실습과 다르게 예측 값이 확률 벡터가 아닌 정수 시퀀스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수 sequence to tag 함수가 아닌 sequence to tag for CRF 함수로 이제 수정을 한 상태에서 F1 스코어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민님이 문자 임베딩 활용하기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마지막 파트 발표를 하게 된 임성빈이라고 하고요. 네, 이전까지는 저희가 그 정수 인코딩 된 그 단어를 정수 인코딩을 해서 그걸 임베딩 레이어에 흘린 자료만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은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문자도 이제 정수 인코딩을 진행을 해서 그 값을 임베딩 레이어에 흘린 값을 컨캐트네이트해서 활용을 하면 어떤 성능이 보여질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맡게 된 파트가 태깅이라는 파트인데 태깅이라는 파트에 대해서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해 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문장이 주어져 있을 때 문장을 단어 단위로 토커나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단어 단위의 품사를 태깅을 한다고 할 때 이 단어 정보만 보고 태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 같은 모양인데 다른 품사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동사이면서 명사인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정보들은 이제 앞뒤 문맥을 보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태깅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배워왔던 RNN이나 LSTM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태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분류는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 인베딩을 위한 전처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문자 단위 정수 인코딩을 진행을 할 건데요. 만약에 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정수 인코딩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뭐 기존의 뭐 사전에 대한 뭐 A는 뭐고 B는 뭐고 이런 식으로 정수로 매핑을 해놓은 사전을 가지고 이 단어를 실제로 정수로 매핑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 인코딩 결과를 가지고 이제 이걸 인베딩 레이어에 흘려보내서 문자 단위의 인베딩을 획득을 하는 것을 우선적인 전처리를 목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내에서 문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values 함수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set을 적용을 해가지고 중복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자가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종류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수 단위의 매핑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자 단위에 밖에 문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 문자에 대해서 길이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패딩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두 개의 인덱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수 인코딩을 진행을 해주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값을 추가해주는 식으로 사전을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수 인코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패딩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그냥 맥스렌 센텐스를 15로 잡았는데, 단어의 길이를 이제 그 EDA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시고, 뭐 아까 전에는 맥스렌을 70으로 잡았다든지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에 대한 흐름을 보신 다음에 어느 정도 길이를 패딩을 시켜주실지를 실험적으로 얻어주신 값을 활용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각 문자에 대해서 패딩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단어 단위의 정수 인코딩 결과는 아까 맥스렌 70을 이용해서 패딩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값은 이제 이렇게 잘 이제 매핑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문자 인베딩을 활용하기니까 15 길이를 맞춰줬고, 그거에 대해서 포스트로 0으로 패딩이 들어간 값을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각 글자별로 어떤 문자인지 매핑이 되어 있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 인코딩을 문자 단위의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만들기 위해서 진행을 할 때 얘는 길이가 15였고 단어 단위로 매핑이 된 건 70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콘캐트네이트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길이를 맞춰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단어 단위의 인코딩이 70으로 매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문자 단위도 70으로 매핑을 해줘서 추가적으로 학습된 레이어를 가지고 콘캐트네이트를 할 수 있게끔 전처리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전처리 작업으로 얻어낸 이제 그 데이터들의 디멘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라벨 값에서 차원이 18로 끝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해야 되는 분류 자체가 18개이기 때문에 18차원으로 끝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ByLSTM의 CNN을 이용해서 개체명을 인식을 하는 태스크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전처리 과정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인베딩 레이어에 흘려보내게 되면은 인베딩 레이어에서 인베딩 벡터를 내뱉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룩업 테이블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인베딩 레이어에서 인베딩 벡터로 이제 아웃풋을 내뱉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글자 단위로 아웃풋을 내뱉은 거를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흘려보내서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 학습된 결과를 맥스풀링을 진행해서 하나의 정보를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합친 정보를 워드 벡터로 생산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전에 정수 매핑을 해서 얻어냈던 인베딩 워드 벡터와 컨캐트네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가지고 YLSTM에 흘려보내서 학습을 진행을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단어 인베딩 된 결과는 이제 단어당 뭐 O는 OK는 1, 뭐 NO는 2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어 있을 건데, 그 값이 다 정수로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주는 정수의 타입이 인티저라는 걸 꼭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인풋이 인베딩 레이어의 보캐블러리 사이즈와 인베딩 디멘션에 가지고 아웃풋을 나올 거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인베딩인데요. 아까 전에 저희가 길이를 15로 맞춰줬기 때문에 그 15에 대한 인풋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보, 여기에 얻었던 캐릭터 인덱스 아이디 정보를 인베딩 레이어에 넣어주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각 문자별로 학습이 진행이 돼야 되고, 각 문자별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거쳐서 맥스 풀링을 거친 후에 그 정보를 가지고 모아야 워드 인베딩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타임 디스트리뷰트 클래스를 활용을 해서 각각 실시간으로 코스트가 계산되고 오류가 전파될 수 있도록 이 클래스를 활용을 해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단어마다, 각 문자마다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컨볼루션이 타임 디스트리뷰트로 이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풀링을 진행을 하고 플래튼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용한 커널의 사이즈는 3이고요. 필터의 개수는 30개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캐릭터 인베딩과 저희가 이전에 얻어냈던 워드 인베딩을 가지고 컨캐트네이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얻어낸 아웃풋을 바이디렉셔널 LSTM에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셀마다 출력값을 가지고 그 출력값으로 어떤 클래스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 시퀀스는 true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제 나오게 되는 값은 확률 값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얻어낸 인풋들과 아웃풋을 모델에 넣어주고 이제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얻어낸 모델의 구조를 한눈에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얼리 스타핑과 모델 체크 포인트에 대한 설정을 해주고요. 얼리 스타핑은 밸리데이션 로스를 기준으로 가장 적은 로스를 가질 때 이제 4번 동안 결과에 진전이 없으면 멈추도록 하고, 체크 포인트는 밸리데이션 애큐레시를 기준으로 가장 높은 값을 저장을 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전에 얼리 스타핑에 페이션트 4를 줬을 때 0.404에서 4번의 학습을 진행을 했는데도 이제 로스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스탑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리데이션 로스 가장 낮은 값으로 저장을 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높게 학습이 된 결과값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모델을 잘 학습시켰는지 테스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결과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제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클래스 임밸런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클래스 개수로 그냥 물량을 다 밀어버리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는 잘못된 결과값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민영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대로 F1 스코어를 가지고 성능을 측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은 79.2%라는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CNN에서 CRF 모델층까지 합쳐서 나온 결과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전에서도 CRF 모델을 적용했을 때 꽤 좋은 결과를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서 CNN을 거친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고자 실험을 하게 되는 거고요. CNN에서 거친 값을 가지고 바로 결과물을 내뱉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CRF 모델층에도 바로 학습을 더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렐루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나온 아웃풋 값을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매트릭은 애큐러시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까 전에 뭐 민영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그 정수 인코딩, 그 원활 인코딩된 값으로 결과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수 인코딩된 값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CRF 함수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네, 이렇게 된 차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81.1%라는 조금 더 좋은 결과값을 얻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앞전에 민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BIO 겹치게 위배되는 계산들이 조금 없어지면서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값을 예측을 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포인트의 성능 향상을 보였죠. 다음으로는 이제 바이엘STM에 CRF를 흘려보낸 결과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전에는 CNN을 가지고 워드 벡터를 얻어내는 과정을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바이엘STM의 매니투원 구조를 가져가서 워드 벡터를 이제 얻어보고자 하는데요. CNN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은 레이어를 학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결과값을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전에 진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레이어에 대한 각 레이어에 대한 결과값을 받아보는 게 아니고 충분히 포워드와 백워딩이 진행된 과정의 결과값만 받아보기 때문에 이제 리턴 시퀀스 펄스로 지정을 해주셔야 매니 투 원 구조를 가져가는 바이엘STM의 학습 결과를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설명드렸던 과정이고요. 이제 저희가 학습이 충분히 된 요 값의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이 되지 않은 백워드의 첫 번째 레이어 값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이 되게 되면은 좋지 않은 성능을 보이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펄스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옵션은 진행을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얻어낸 벡터와 인베딩 워드 벡터를 가지고 콘캐티네이트를 진행을 해준 다음에 바이엘STM의 매니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각 셀마다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리턴 시퀀스를 true로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CNN에서 바이엘STM으로 바꾼 결과는 얼마나 나올지 마찬가지로 F1 스코어를 가지고 측정을 확인을 해 볼 예정이고요. 했는데 뭐 결과는 사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뭐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랑 뭐 데이터셋을 어떻게 전처리를 해서 어떻게 모델의 학습을 불려줬는지, 아니면은 뭐 이 값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많은 변수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정확한 값을 바꿔줘야 되는지에 따라서 CNN을 활용을 할지 바이엘STM을 활용을 할지, 그 모델의 데이터와 결과 어떤 점을 바라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바꿔가면서 학습을 해주시면은 어떤 부분이 어떤 상황에서 조금 더 좋은지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최종 결과로서 뭐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3조의 태깅 태스크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발표 드린 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민님 발표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콘캐티네이트를 해서 아웃풋을 LSTM으로 전달하신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 양방향 LSTM에서 멀지모드 콘캣과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네.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바이디렉셔널 LSTM의 자체 하이퍼 파라미터 중에 네, 머지모드 콘캣을 이용한 연결 방식이 있는데 혹시 그 콘캣과 별도의 콘캐티네이트 과정에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그 바이디렉셔널의 옵션에 그런 옵션이 있는지는 잘 몰랐어가지고 저희 네. 추가적으로 GitHub 쪽에 그 이슈로 남겨주시면은 네네.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최대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은 저희 발표 지금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